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이야기입니다. 미국 최상위 학교이자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장에서 어느 중국 유학생이 벌건 얼굴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국 유학생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콧바람만 불어도 힘없이 사라져버릴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하지만 곧 미국인 교수가 들어오고 강의가 시작되자 중국 유학생의 얼굴은 구겨져 버렸고 그녀는 강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미국 명문대의 강의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웨이라고 해요. 지금은 미국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제가 아이비리그에 입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해왔었고 고등학교 내내 전국 모의고사에서 항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라 부족한 것 없이 자랐죠. 외모도 출중했기에 주변에서는 두뇌, 금전, 외모까지 모두 갖춘 사기 캐릭터라고 시기 어린 질투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제 콧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중국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인재가 없다고 판단했고 더 큰 물에서 놀며 그곳을 제패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중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기에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감도 잠시뿐. 저는 이때 제 인생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하버드라는 전 세계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1등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버드 학생들의 공부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모두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공부만 하는데도 1등은커녕 상위권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마저도 감지덕지 해야 됐기 때문에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기분이 더러웠던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1등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그 1등을 거머쥔 놈이 한국 출신 유학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찮은 한국인 자식이 많고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제끼고 1등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위대한 중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부서진 자존심을 되돌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요행으로 잠시 1등을 차지한 한국인을 끌어내려야만 제가 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저는 상위권에 머무는 수준이었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1등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만적이고 치졸한 한국인이 어떤 꼼수를 부려서 좋은 성적을 받아냈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야비한 한국인에게 맞서기 위해 저도 똑같이 야비한 수법으로 응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수법은 바로 저 한국인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멘탈을 부수는 거였어요. 저는 최근 자아 존중감과 주의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인상 깊게 읽었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집중력도 함께 저하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한국인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부술 준비를 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이 자명했기에 이런 점을 이용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 곧바로 한국인 유학생 민에게 접근했어요. 민, 너 이번에도 시험에서 1등을 했던데 대단하더라.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봤자 헛수고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중국이 콧방귀만 뀌어도 개박살이 날 게 뻔하거든. 너네 나라가 미국에 굽신거려봐야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한국을 돌봐줄 수가 없어. 한국은 결국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흡수될걸. 민의 멘탈이 박살날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은 오히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깔깔거리고 웃더니 저에게 한마디 던졌죠.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그럼 웨이 너는 그렇게 잘난 너희 나라에서 공부할 것이지 굳이 미국 유학을 온 이유가 뭐야? 미국의 유학생 중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은 거 너도 알지? 전 세계 유학생을 합쳐도 중국 유학생을 이기지 못할 정도잖아. 중국이 미국보다 좋은 나라라면 왜 해마다 미국으로 넘어오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시험 때마다 답안지를 공유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길 바랄게. 이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벙쪘습니다. 아무 말도 대갚아줄 수가 없었죠. 사실 미국 유학생의 50%는 여전히 중국인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미국에 유학을 오고 있었어요. 미국 학생 비자 발급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그래도 미국 유학의 선호도가 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의 성적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민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가 당했고 그날 이후로 분통함에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한국인 따위에게 당하다니 대국의 체면이 구겨져 버렸거든요. 너무 분한 나머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이 소국 한국놈의 콧대를 제대로 눌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중국군 장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저는 한국 유학생 민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아버지를 통해 중국 군사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대국의 국민이라면 소국 한국인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군인 아버지 덕분에 군사학을 전공한 수준의 지식을 쌓게 되었고 한국인 민이 어떤 말로 반박을 하더라도 그를 완벽히 깨부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었어요. 저는 위풍당당하게 강의장을 향해 갔고 강의장 맨 첫 줄에 앉아있는 민을 발견했습니다. 민이 맨 앞에 앉아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모인 수재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인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고 중국인의 위대함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한달음에 민의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결국 한국은 중국에게는 상대가 안 될 뿐더러 중국이 작정만 하면 3일 안에 한국은 완전히 개박살이 날 텐데 말이지. 우리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백만 병력의 군대를 보유한 데다가 혁신적인 과학기술로 반위성 무기와 정찰 위성을 개발한 거 모르니? 하지만 민은 제가 보이지도 않는 건지 제 말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준비해온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 최고의 수재를 개무시하는 민의 태도에 분노가 폭발했고 그의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강의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무례하기 짝이 없군. 역사적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한국은 소국임이 확실하네.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굽신거리기 일쑤였어. 너의 그 건방진 태도가 계속되면 예전에 우리에게 무릎 꿇었던 조선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제가 다소 폭력적이고 거칠게 말하자. 강의장 안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미국에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던 것이죠. 한국인을 망신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중국을 망신시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이 입을 떼려는 순간 이번 국제정치학 강의를 맡은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진정시키며 마침 오늘 수업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동아시아에 손꼽히는 패권 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 주제는 답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중국과 한국이 붙었을 때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국제 정치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체면을 세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교수님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계와 이들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묻는 거예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당연히 중국이 완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지만 중국을 대놓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곧 이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왜 고민하냐고 물으며 당연히 중국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중국은 수백만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국방비를 많이 들이는 나라라고 하시며 체급이 낮은 선수가 어떻게 중국 같은 헤비급을 이길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우쭐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교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현역 병력은 그 규모가 60만 명이 되지 않지만 징병 제도로 인해 예비군 병력이 러시아보다 많은 약 310만 명입니다. 게다가 더욱 긴급 상황이 생기면 5천만 명 국민의 절반이 전투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사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될 수 있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승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군사무기의 운용과 수가 중국에게 압도당하고 있어요. 중국은 항공모함, 전투기, 극초음속 무기 등 군사혁신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이런 중국산 무기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중국은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방산 기술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부품과 기술력에 의지하고 있기에
중국산 무기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가 오작동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국의 무기는 오히려 서방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 특히 K9 자주포는 동유럽에서 수요가 엄청나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건 70여 년 전에는 장갑차 한 대도 없던 후진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방산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 이미 독자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해 여러 첨단 군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한국 자체적으로 국방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외국 무기에 대한 의존을 철저하게 막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력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지간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상태면서도 미국과 상호방 위조약을 맺은 상태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관계가 원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적,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는 어떤가요? 중국은 절대 한국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서방 국가에서 원조하는 부품을 수급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명확하게 대비되죠.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국은 한국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승리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군의 인해 전술을 이기기란 어렵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고 해도 체급이 높은 선수를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마 한국과 중국의 대결은 고전 끝에 중국이 승리하거나 아주 잘해봐야 무승부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실망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실한 대답을 기다리는 듯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교수님은 충격적인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실망스럽나요? 자, 이제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까지 했던 설명은 통계와 자료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듣는다면 이 대결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미군에 소속되어 한국군과 함께 전쟁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실전에서 봐왔던 한국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 학생들은 모두 환호했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출신 학생들은 더욱 긴장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베트남전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베트콩의 부비 트랩 덕분이죠. 하지만 그보다 미군을 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건 바로 한국군이었어요. 한국군은 제대로 장비나 물자 지원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베트남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거든요. 마치 악몽을 떠올리는 표정을 지으며 교수님께서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을 처음 봤을 땐 정말 실망 그 자체였어요. 부대원 중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전쟁통에 순박한 얼굴을 하고 와서는 마치 잠시 잠깐 훈련받은 애송이 오합지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전에서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특유의 악다구니 정신력을 발휘해 미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고 전쟁에선 알고 기는 다크호스가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백병전과 야간 매복 같은 전략에서도 한국군은 뛰어난 적응과 응용을 했고 결국 동맹군 사이에서는 한국군만 따라하면 목숨은 건진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크리스찬인 제가 미신을 믿기 시작한 것도 한국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총소리와 총탄이 날아드는 방향만 봐도 적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로 알아냈고 순식간에 적군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이었죠. 이런 한국군의 모습은 아군들에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남을 정도였어요. 미군은 갑자기 날아든 베트콩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면 지원 요청을 하기에 바쁜데 한국군은 기습을 받아도 빠르게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고수하여 속전속결로 적을 섬멸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대민 지원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베트남 민간인들이 가장 좋아하던 나라가 한국일 정도였거든요. 현재 한국군의 뛰어난 전투력과 전략, 그리고 외교력은 베트남전 당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한국군을 판단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연설을 이어가던 교수님은 곧 냉정한 눈빛을 하고 다시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런 한국을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한국군은 단일 민족이 가진 특유의 단합력으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가들입니다. 애초에 다수민족을 주먹밥 뭉치듯이 모아놓은 중국군이 전쟁에서 이 같은 단합력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수민족과 한족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리고 중국의 방산 비리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도 중국에서 무수한 무기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족족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마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죠. 중국군은 오죽하면 포탄과 총알 같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군이 한국군과 교전을 벌이면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서 기록한 1대10 교전비는 그 2배를 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인구수로만 계산한다면 중국이 100% 유리한 상황이지만 전쟁에서는 단순 전력만으로 승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러우 전쟁을 보세요. 수많은 언론에서 러시아가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내 경험만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이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고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학생들의 박수 세례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칠 지경이었죠. 왜냐고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받았던 교육과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군장성 아버지께 배운 내용조차도 오늘 교수님의 강연으로 모두 반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물러설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역사적으로만 봐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한국 따위가 절대 중국을 넘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차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제 앞으로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한국 학생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우기는 건 중국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세뇌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중국이 인해 전술로 한국을 침략했다가 극심한 패배를 겪고 나라 자체가 멸망한 역사가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수없이 한국을 침략했지만 오히려 퇴각을 하고 돌아 나와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쪼록 학생의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겁니다. 중국에서 날조한 교육 자료가 아닌 정확한 자료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말대로 역사가 반복된다면 한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침략을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역으로 중국을 파멸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몇몇 중국 학생들은 그 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고 한동안 쥐죽은 듯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게 무시당한 채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국력과 건재함을 반드시 저를 비웃었던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말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버드를 유학 중인 중국 학생 웨이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